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예. 투박하지만 정직한 남자 서영석 이사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입니다. 다음 주면은 국민라디오가 개국 1년 되는 날이 옵니다마는 서영석 이사는 개국일에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기억나네요. 4월 2일 그날 지각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한 5분인가 7분 지각을 했어요. 제가 막 펄펄 뛰고 그랬는데, 자, 그렇게 또 1년을 열심히 달려온 우리 서영석 이사. 열심히 일한 당신 다녀오십시오. 이러면서 휴가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침 시사 프로그램 진행까지 한 달 넘게 담당하신 적도 있었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11시에 제가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우리 서영석 이사 목소리가 벌써 그리운 분들을 위해서 지난 토요일에 국민TV 스튜디오 개관 행사가 있었거든요. 이때 상임이사로서 인사의 말씀을 했던 서영석 이사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할지 저 자신도 한때 회의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1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TV 뉴스를 보이게 됐다는 정말 감격스러워서 아까 노정면 국장이 지하 1층에서 나왔을 때 그야말로 참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여튼 아까 그 김종실 선배님 말씀도 있었는데요. 이런 기대와 믿음이 무산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정한 언론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울먹이고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서영석 이사의 지난 토요일 발언이었습니다. 감격적인 국민TV 개국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권력의 요구에 부응해서 맞춤형 기사를 남발하는 타락한 언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 민초들이 국민TV를 만들었습니다. 민초들의 바람을 혁명으로 승화시키는 일, 저희 방송 종사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성원 중에 성원은 뭐 다름 아닌 조합원 가입이죠.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조합원 아니신 분들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 혁명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이 답이고 길입니다. 오늘 제가 조상훈의 뉴스바 시간에 조간브리핑 때 괄목할 특종이라면서 소개한 기사가 있죠. 민정수석실은 물론이고 청와대 안살림을 맡은 총무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도 최동욱 전 검찰총장 주변 인물의 개인정보 수집에 전방위로 개입했다는 그런 기사 말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의 진원지가 청와대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총무비서관실 소속의 조영 선임행정관이 서초구청을 통해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아들로 지목된 최모군의 가족부를 조회한 사실이 들통난 바 있었지요. 그때 청와대 말로는 개인적 일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이 경찰 전산망을 통해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군 가족의 주민등록 정보를 들여다본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 특종으로 고용복지수석실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지금 총무수석실 그리고 민정수석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관계 그 비서실에서도 이렇게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최모군을 둘러싸고 최모군 가족의 정보를 들여다본 주체들 이뿐입니까? 국정원, 경찰, 교육구청, 서울 서초구청. 정말 모두가 한통 속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조회를 하려면 그 대상이 공직자여야만 가능합니다. 아직은 최동욱 총장 혼외관계설만 놔둔
임모라는 여성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는 이건 민간인에 대한 사찰입니다. 도무지 합법화할 수 없는 불법 행위인 것입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는 공권력의 횡포 앞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를 방치한 채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말장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달 2월 20일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면은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그야말로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하면 회사 문을 닫게 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거죠. 금융회사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법적 책임성을 지녀야 할 권력기관이 청와대 아닙니까? 권부 중에 권부, 청와대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권력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다면 이 역시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또 그 말에 책임을 지려 한다면 청와대 문 닫아야 할 노릇입니다. 예.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먼저 경향신문 사설 착한 규제까지 멍석말이 치도곤은 안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멍석말이 치도곤, 아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멍석말이 아세요? 우리 최혜연 아나운서 아세요? 치도곤은 알아요? 그냥 넘어갈까? 옛날 그 양반 문중이나 마을에서 못된 짓을 한 사람을 멍석에 말아놓고 문매를 가하는 사적 형벌, 이게 바로 멍석말입니다. 집단의 규율을 어기거나 어지럽힌 자를 불러서 집단으로 형벌을 내리는 건데, 이건 공권력에 의한 그런 징벌이 아니라 마을이나 양반의 문중에서 자체적으로 행하는 사적 형벌의 하나입니다. 이제는 우리 법에 의하면 사적 형벌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혼내고 싶다 가서 때리면 이게 바로 사적 형벌이고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멍석을 말아서 형벌을 내렸던 이유는요, 그냥 때리면은 아무래도 뼈가 골절이 생긴다든지 내장 파열이 생긴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멍석을 말아서 이제 때리는 거죠. 사실 뼈 골절, 내장 파열, 이거 옛날 같으면 이게 치료가 쉽지 않죠. 그런 면도 있지만 노동력이 중요했던 옛시대에는 골절 그 자체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이 중요했던 옛시대에는 장애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혼은 혼대로 내고 그런 목적으로 큰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멍석말이로 한다는 겁니다.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는 덕석말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자, 치도곤은 뭐냐? 말 그대로 곤장할 때 그 곤 써서 치도곤입니다. 도적을 다스리는 몽둥이, 이런 의미인데요. 자, 그러니까 멍석말이 치도곤이라 하는 것은 멍석을 말아서 몽둥이질을 하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독하게 아픈 형벌이란 얘기인데요. 규제에 대해서 착한 규제마저 멍석을 말아서 몽둥이질을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방침, 이를 비판하는 제목이라 하겠습니다. 경제부처들이 저마다 규제 완화 경쟁에 돌입한 모양입니다. 지난 20일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 때
7시간 넘게 이어진 이 회의 때 대통령의 규제 혁파 의지가 확인이 되니까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덩어리 규제를 풀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환경부가 뭐하러 있습니까? 환경을 지키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지키려면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경부마저도 이 규제를 풀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뭡니까? 대기업이나 혹은 거대 자본이 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상대해야 할 그런 소비자들까지 싹 흡수를 하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있는 일종의 심판 아닙니까? 이 심판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율을 없애겠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금융당도 마찬가지고요. 이 마치 주술에 걸린 듯 경제정책은 규제 완화만이 존재하고 규제란 이름만 붙으면 그야말로 멍석말이 치도곤을 하겠다는 그런 기세여서 말문이 막힌다. 이렇게 경향신문 사설은 이어집니다. 현재의 규제 완화 바람은 옥석 구분 없이 뒤죽박죽 무차별적이다. 정말로 필요 없는 규제를 푸는 것인지 기업들의 민원 해결 통로로 활용되는지 최소한의 구별조차 없다. 당장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없애달라고 떼쓰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대기업과 골목상권 간 상생의 상징적 존재이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의무 휴일제 때문에 손실이 커지면서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됐다고 아우성이다. 학교 주변 호텔 허가 문제는 기업의 민원 수준이다. 규제개혁회의에서 호텔 경영자가 울분을 토하자 정부는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 경영자가 말한 학교 주변은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 유해전단이 깔려있는 곳이라고 우려했지만 청년 일자리를 막아선 안 된다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방향이 결정됐다. 자연스럽게 서울 풍문여고 인근에서 추진 중인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지역은 대법원이 학습권은 지켜져야 한다며 호텔 건립 불가 판정을 내린 곳이다. 해외 대학의 영어 캠프 허용은 영어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부 방침과 충돌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셧다운제는 게임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에 무장 해제 일보 직전이다. 소음 분진 공해로 뒤덮인 항만 주변을 친수 공간으로 만들자는 인천 내항 개발 대책은 지역 항만 하역 업체인 선광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몰려 있다. 기업들이 왜 있습니까? 돈 벌려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공복리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그런 기업도 있긴 하지요. 하지만 공공기업이고 사회적 기업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자본과 재력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민간 기업들,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이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받아주겠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는 이렇지 않습니까? 의무휴일제, 이게 뭡니까? 대형마트가 한 달에 몇 번은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겁니다. 휴일에. 그러면은 그 대형마트 갈 사람들이 일반 작은 가게, 슈퍼, 동네 상점을 찾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이 동네 상점으로서는 그날 하루 정도로는 벌이가 그 한 달 매출에 큰 파일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살 길이 열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마저도 없애려 한다면은 대형마트가 독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근데 이걸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없애줄 기세, 태세다. 이게 참 염려됩니다. 규제에는 종류가 있는 거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거론됐다고 일사천리로 진행할 사안은 아닙니다. 자, 이 규제가 원수이기는커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성을 담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렇게 담보하는 그런 그 규제도 적지 않아요. 이런 착한 규제들이 그야말로 대통령 한 말씀에 휩쓸려서 해제가 된다면은 훗날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변창흠 교수가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 쓴 칼럼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 문제와 관련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 경험은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당초 이 법에서는 6개월까지만 세입자들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1989년 12월에 새로운 규제가 채택되면서 비로소 세입자들은 2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우리 사회는 합의를 거쳐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한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채택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정년 연장, 수도권 규제도 마찬가지죠. 좋은 규제는 우리 사회를 훨씬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한 것이죠. 자, 지금 그 규제 없애자 이와 관련한 논의에서 논의 테이블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듣지 않고요. 일반 서민들 이야기는 듣지 않고요. 오로지 이 일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이런 식의 끝장 토론. 끝장 토론 할 거 있습니까? 없애주세요. 그 한마디로. 끝날 토론일 텐데 말이죠. 경향신문 사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가 국내 디젤차 시장을 장악한 것은 경유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술 개발에 앞섰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에 부과금을 부담시키는 자동차 탄소세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할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빈말이 아니라면 몰 이성적인 규제 완화 광풍은 바로잡아야 한다. 네. 유럽 자동차 업계가 국내 디젤차 시장을 장악한 이유. 그 나라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에게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아예 애초 만들 때부터 배출량이 적은 차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이 차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규제가 있으면 돈을 못 번다. 이런 도식 잘못된 겁니다. 좋은 규제에 적응하는 상품이 도리어 경쟁력이 있다는 이런 고차원적 사고를 왜 못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식입니다. 모 아니면 도, 선 아니면 악, 종북에 반대는 종박. 야,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으니 이게 규제는 악이니 다 없애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970년대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할 때는 이런 식의 사고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지금도 그렇습니까? 정한영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 조합원이면서 부동산 염장지르기 시리즈의 저자인 생선장소 정한영 작가의 부동산 강연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왜 아파트값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자, 부동산에 관해서 정한영 작가의 독특한 설명 방법을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 강연이어서 개인 질문도 가능하고요. 3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 3번 출구 영등포 중앙새마을 금고 건물 2층에서 합니다. 참여 안내는 지주클럽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카페 지주클럽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멘트 광고가 있네요. 예. 국민TV 라디오, 예,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저희 조합원으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십니다. 지금, 11시 2분에 김형진 조합원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이채영 조합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송금까지 완료해 주시면은, 예, 영의 조합원이 아니라 진짜 조합원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국민TV 지금 조합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펼쳐놓질 않아가지고, 22,814명. 예. 지난 주말 사이에 8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달 안에 3,000 찍고, 우리 또 TV 개국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극장정치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장정치. 고이즈미가, 원조인데요. 예전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극장 정치를 펼쳐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극장 정치가 뭐냐? 뭐 전시성 그 정치를 말하는 거지요. 뭐 고이즈미 총리 같은 경우 유치원을 방문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선술집에 가는 이런 서민의 풍모, 친근하고 자상한 아버지의 풍모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상당한 어떤 친근감을 주는 효과를 노린 거지요. 이런 극장 정치가 대한민국 땅에서 또 펼쳐진 거 아닙니까? 지난 목요일 청와대에서 벌어진 규제 완화 끝장 토론 대표적입니다. 회의는 지상파, 종편, 포털을 통해서 생중계가 됐는데 대통령은 민간과 공무원들이 맞서는 장면이 연출될 때마다 잠깐만요 하면서 끼어들면서 해결사를 자처했습니다. 우리 국민TV에서 오늘 또 리허설 차원에서 취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전 각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각본 없는 드라마는 없다! 박근혜에게 있어서, 예. 근데 잠깐만요. 라고 이렇게 끼어드는, 요거는 그 시나리오 안에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짐작합니다.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잠깐만요 하고 끼어드는 거, 요것도 다 준비가 된 것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정말 화면 속에 비친 권력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타협하지 않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그려진 거 아니겠어요? 일각에서는 현안에 노심초사하는 이런 대통령의 모습에 카타르시스를 느낀 그런 대중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극장 정치에도 한계는 존재하지요. 똑똑한 대중은 화면 속의 이야기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고요. 좀 더 똑똑한 저 같은 사람은 잠깐만요. 이것도 틀림없이 대본 안에 대본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규제의 필요성은 눈 감은 채 완화만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게 언제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그건 가늠하고 규제 혁파를 얘기했는지. 예. 그런 거 가늠하지 않고 규제 혁파 이야기했다고 전 또 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경상대 경제학과 장상환 교수가 경향신문에 시론을 실었는데요. 규제 완화, 불평등, 불안정을 초래할 뿐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실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규제 문제를 자본주의 역사와 연결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 이념인 자유주의는 중세적 특권을 철폐하고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중엽까지 독점과 공황, 전쟁, 노동자 권리 억압 등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해지자 규제가 도입되고 강화됐다. 대공황 대응책인 미국 뉴딜 정책의 내용은 정부 투자 증가 등 경제 회복 정책 이외에 재벌체제 해소 등 반독점 규제 강화, 은행과 증권회사 분리 등 금융 규제 강화, 사회보장법 제정과 부당노동 행위제도 도입 등이었다. 모두 날뛰는 자본의 움직임을 억제하고 약자인 노동자의 힘을 북돋우는 것이었다. 예.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자본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 못하겠다, 살려줘, 뭐 이러면서 감세를 요구했고요,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요, 민영화를 요구했고요, 노동 유연화를 요구했습니다. 감세, 세금 줄여달라, 규제 완화, 우리 돈 벌게 하는 데 있어서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 없애달라, 민영화, 국가의 어떤 또 공공의 돈 버는 그런 사업들 우리한테 넘겨라, 노동 유연화,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자 쉽게 자르게 해달라, 이런 식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권력에게 강요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가 관치 경제에서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경제 민주화인 양 포장됐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이제 군정이 끝났다. 노태우를 기점으로 군정은 끝났고 이제 민정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에는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기업을 없애고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관치 경제하지 않겠다. 민간 주도의 경제로 바꾸겠다. 이랬죠. 예. 그 명목으로 규제를 잔뜩 풀었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켰고요. 경제 불안정을
가져왔습니다.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를 겪은 다음 세계는 다시 규제 강화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IMF 같은 경우에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불평등 이대로 갔다간 다 망한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자기 자본 비율 높이기, 내부 유보금 증가, 은행과 투자기관 분리 같은 금융 규제 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 높이기. 그러니까 막 갖다 쓰지 못하게 한 거죠. 돈 남았다고 막 우리 회장님이 취미가 자동차 경주니까 우리 자동차 업체 하나 만들어야지 하는 식으로 되지도 않을 사업에 돈을 갖다 처박는 이런 일 못하게 했고요. 은행과 투자기관을 분리하는, 은행과 투자기관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이 돈 많잖아요. 이 돈을 그냥 팍팍 기업들 갖다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달려갔다가 1997년에 IMF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했어요, 그때. 은행들이 몇 개가 문 닫았습니까, 그때? 은행들은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그랬어요. 어이구, 이 좋은 기업에서 왜 돈을 갖다 쓰시나? 우리 돈 많으니까 갖다 쓰셔야지. 이러면서 돈 갖다 바쳤고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장님 자동차 경주가 취미시니 자동차 업체 하나 이번에 만들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엉뚱한 사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통으로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 2008년 전 세계적인 상황이었죠.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점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제는 그런 교훈을 겪은 뒤이기 때문에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규제 완화는 거꾸로 1997년 이전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자신은 지난 대선에서 당대의 과제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약속했던 인물 아닙니까?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규제 완화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다수 시민의 희생으로 소수 자본가를 돕는 꼴이라고 장성환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 보면 말이죠. 이게 보수 정권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규제 완화, 감세, 다 이쪽의 논리예요. 그러면서 장악한 언론을 통해 어떤 식으로 홍보하느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돈이 많아지고 막 뿌리고 해야 결국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이른바 트리클다운 효과, 낙수 효과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들만 축제하고요. 자기들만 돈을 버는 이런 구조란 얘기입니다. 서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박근혜 정부 1997년 기업들 살 판나게 해주는 그런 판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IMF를 부른 그 전철을 되밟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규제를 없애겠다.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더 어처구니가 없고 또 공포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규제 완화에 철학이 없다는 겁니다. 규제는 산업 규제, 독과점 규제, 금융 규제, 노동자 보호 규제, 안전 규제, 환경 규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산업 규제는 기술과 산업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발전되기 때문에 완화하고 또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거 이거는 타당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독과점 규제, 금융 규제, 노동자 보호 규제, 안전 규제, 환경 규제 이거는 탐욕적 자본을 다잡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묘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다 풀어준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IMF 이전 그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속 칼럼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 규제들은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대기업 지배의 횡포가 심하고 노동자 권익이 침해되어 양극화, 빈곤이 최대의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재벌 대기업은 중소기업 업종을 파고들어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자살, 가정해체,
범죄 증가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소비 부진에 따라 경제 성장 기반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 산업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린다 해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농지 소유 및 전용 규제도 곡물 자급률 23%에 불과함을 감안해 강화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수도권 집중이 극심하고 집값 상승, 출퇴근 시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니 수도권 입지 규제도 유지해야 한다. 예. 모든 규제는요, 탄생에 그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괜히 규제를 만드는 거 없어요. 괜히 만든 규제를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규제개혁, 이명박 정권 들어서 완화할 거 다 완화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남은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시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그런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가진 자 편에 서서 이걸 어떻게든 혁파하려는 이런 태도. 이것은 결국 어렵게 사는 이들의 그 안전과 안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보수 정권 특유의 그런 스탠스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도 마구잡이식이 아니라 비용과 편익의 계산, 그리고 소득 분배, 영향 분석 같은 규제 영향 평가를 충실히 해야 하는데 대통령 앞에서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 규제 없애주세요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니 그럼 빨리 바꿔야죠. 9년 동안 유지되었던 법이 5분 만에 해결됐다. 보수 언론은 대통령 한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이런 전지전능하신 권력자를 찬양할지 모르겠지만 그 규제가 무슨 배경으로 탄생했는지에 대한 인식과 평가 없이 마구잡이로 이어지는 규제 완화는 그것이 도리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오늘 장상환 교수 칼럼을 통해서 짚을 수 있었습니다. 네, 어느 조합원 신청 광고로 직접 쓰신 소설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닭공주 이야기입니다. 닭근의 공주에게는 살인문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요. 닭근의 공주의 아빠가 총에 맞아 죽은 다음 군부 독재를 유지하려고 빛고을이라는 곳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나서 닭근의 공주의 아빠가 하던 대로 민주화를 요구하던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다시 닭나라의 사람들은 아시죠? 고대할 때 닭나라의 사람들은 독재와 핍박 그리고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점점 길들여져 갔어요. 그러다가 80년대의 중반 닭나라에서는 대다수 대학생들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희생 그리고 제야 인사들의 노력, 많은 국민들의 염원으로 군부 독재의 수괴인 살인 문화가 물러나게 되었어요. 예. 어느 조합원이 이렇게 그 멘트 광고, 이 시간을 이용해서 소설을 연재하시네요. 오늘 그 첫 번째 편이었습니다. 닭공주 이야기의 첫 번째 소설. 예.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소설을 이렇게 발표하시네요. 예. 내일 또 후편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이채영 영예 조합원께서 출자를 하셔서 실질 조합원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동파라는 닉네임 쓰시는 김인호 조합원 창원에 사시네요. 방금 또 이렇게 가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합원에 많이 또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합원 가입 방법 아시죠?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상단에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 3144-7737, 3144-0933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직접 친절하게 가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앙일보 사설 하나 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얼마 전에 있었던 안철수 캠프의 국정자문역을 맡았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문재인 정계 은퇴론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측의 부적절한 문재인 퇴진 주장, 이런 제목인데요.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의원은 대선 때 13개 지역 경선에서 모두 승리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다.
대선에선 48%를 얻었다.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안철수 의원이 패한 것은 결국 경력, 경험, 세력, 능력에서 패한 것이다. 문 의원이 축출되어야 한다면 안철수도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 의원은 유권자가 선출한 헌법기관이다. 명백한 이유 없이 한 의원의 측근 인사가 다른 의원의 퇴진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 핵심 자문력의 주장은 안 의원의 전략으로 인식될 수 있다. 개혁보다는 권력 싸움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예, 한상진 명예교수, 사회학자죠. 대표적인 이런 분이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시죠. 문재인 의원의 그 사퇴 이유가 뭐냐? 대표적인 친노 세력이고 분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아니, 정치인 중에 분쟁의 중심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또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세우려면 당연히 분쟁이 중심이 돼야 마땅한 겁니다. 말싸움은 얼마든지 열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쟁의 중심이란 이유로 물러나라. 그러면 분쟁 없는 야당을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너무 권력과 소통을 잘해서 합의를 잘해서 야당이 무력화된 것은 아닐까요?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철수 캠프의 국정 자문력을 맡았던 그런 인물이 안철수 의원의 대표적 라이벌인 문재인 의원 보고 용퇴하라.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중앙일보도 이런 지적을 다 하는 판이군요. 예. 사실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정계 은퇴 요구할 수 있죠. 그러려면 확고한 공익적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인에 대한 퇴진 공세 치고는 대단히 논리가 부족하다라는 지적,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상진 교수 정도라면은 이런 분별력 있는 멘트를 못하실 분이 아닐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 라디오 비평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서영석 이사의 자리를 대체하는 게 쉽지 않네요. 예. 내일 좀 더 준비해서 11시 정각에 오겠습니다. 최혜윤 아나운서가 수고했습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